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메인넷 개발팀과 컨트랙트 개발팀 두 팀 맡고 있고요. 현역으로 아직 개발하고 있는 손우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개발자다 보니 이런 발표에 익숙치 않은데요. 좀 많이 부족해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8년 동안 블록체인 업계에 있었는데 제가 개발도 하지만 써보기도 많이 하거든요. 헤비 유저로서 이제 블록체인이 왜 실생활에 잘 적용이 안 되는지를 문제점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먼저 이더리움 같은 이제 변동성이 큰 코인들은 결제 수단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가령 가격이 막 다운되면 그 지갑으로 뭔가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오르면 또 하게 되고 막 이런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USDC나 USDT 같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불편한 점이 내가 USDT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쓸 수가 없고, 그 지갑에는 항상 그 블록체인의 가스 토큰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스 토큰이 없으면 뭐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기존에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지만 1대1 보증이 이제 쉽게 깨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좀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도 이제 사용자의 좀 친화적이지가 않은데, 지갑을 만들면 이제 프라이빗 키를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블록체인 많이 써봤지만 프라이빗 키를 메일에 암호화해서 저장을 했는데도 메일이 털려서 한번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일반인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주소도 좀 외울 수도 없고 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면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체인 쪽으로도 이제 좀 현재 범용 체인에서는 결제에 부적합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하여 주셨듯이 그 급여 같은 거를 블록체인으로 받으면은 제 금액이 노출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해킹 같은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블록체인 쪽은 해킹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통제를 못 하니까요. 개별 토큰들은 그 블랙리스트 기능이 있어서 그 토큰들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토큰들이 있는데 체인 단에서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블록 시간이 긴 거, 그리고 블록 확정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실생활에 결제에 쓰기에는 굉장히 큰 장애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용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체인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프라이빗 체인은 아시다시피 어떤 거래소나 연동이나 어떤 탈중앙 뎁들이 연동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체인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체인에 붙고 싶어도 뭐 체인을 운영하는 쪽에 이렇게 선택해서 연동을 해야 되는 구조이죠. 그리고 타 스테이블 코인을 브릿지를 만들기도 사실 프라이빗 체인 사업자들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런 것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2 체인이라는 쪽으로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는 쪽도 있는데, L2 체인도 사실 이더리움 에런이 이더리움이라면 이더리움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블록 확정이나 뭐 이런 제약상이 그대로 있고요. 가스비가 이더로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는 수합을 해줘야 되죠. 사용자가 이더리움을 갖고 싶지 않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 이제 페이마스터 같은 기술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뭐 페이마스터로 수수료 대납하는 기능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저거가 필수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는 계속 이더리움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L2라는 기술의 프로토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규제에 대응되는 그런 기능을 넣는데 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들의 한계를 보면 결론은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에론 체인을 만드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론 체인이 이제 BFT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1초 안에 블록이 확정되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에론 체인을 가졌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세 번째 보시면 규제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가장 크죠. 이 전체 스테이블의 시스템 구성도를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아래에 이제 스테이블 메인넷이 있고요. 이 체인 위에, 이 체인만으로 이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고 체인 위에 이렇게 파란색, 보라색으로 표시된 네모들이 인프라 서버들입니다. 인프라 서버들이 중간에 올라가고 각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월렛을 쓰게 되고요. 월렛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살표 색깔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비즈니스 플로우를 따라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자들을 저희는 이제 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행사와 유통사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터는 유통사를 말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터를 등록하는 과정이 있고요. 등록할 때 반드시 기업 평가를 통해서 등록이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타 인증 기관이나 서틱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등록을 받고 민터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고요. 여기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KYC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민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할 때 입금을 하면 원화 법정화폐를 입금을 하면 은행 시스템에서 입금 알림을 주고 중앙 제어하는 서버에서 이제 이 자금에 대한 출처를 은행 쪽에 요청해서 자금 출처 확인하고 이제 발행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발행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거버넌스 매니저라고 하는데 저기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은행 쪽이나 이런 데서 그 결제 플로우가 있을 거예요. 발행을 자동화해서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상위 결정자에 의해서 결제 시스템을 따라서 이제 발행이 되겠죠. 그럼 결제 시스템이 체인 쪽에 직접 발행 요청을 하면 체인에 이제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발행한 다음에 유통사는 이제 고객들한테 어떤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배분이 될 거고요, 유통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온체인에서 활동이 일어날 텐데 이 서틱이나 채널리시스의 서비스들이 이제 체인의 이상 감지를 하는 서비스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체인에 무슨 이상 감지가 되면 혹은 글로벌리 다른 체인에서 발생되는 위협 요소도 디텍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체인들이 공조화돼서 알림이 옵니다. 알림이 오면 체인 거버넌스 매니저라는 데서 긴급 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블랙리스트 된 계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지갑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지갑은 체인과 직접 통신할 수도 있고 옆에 보시는 스마트 월렛 서버, 시크릿 트랜스퍼 서버라는 보조 서버들을 통해서 보다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민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엄격한 KYC를 마친 기관이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페이 업체나 카드사, 거래소 이런 쪽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될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하고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소각할 권한은 없어요. 소각은 반드시 민터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 암호화폐 쪽에 생태계 쪽에 자금을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대 거래소밖에 없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민터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체인 이제 전체 시스템 중에 메인넷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메인넷은 이제 BFT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구현한 WBFT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제 고이드름 기반의 QBFT라는 구현체가 굉장히 유명한 구현체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포크해서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 타임 1초고 한 블록 만에 확정이 됩니다. 그저께 이제 성능 측정을 해봤는데 3000 TPS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성능 쪽으로 특별히 튜닝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피처 개발에 더 집중을 했고, 성능은 뭐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으로 긴급 정지, 자산 동결 기능이 있고요. 이제 긴급 정지는 뭐 지금 USDC나 이런 쪽에도 기능이 있어요. 근데 긴급 정지한 이후에 대한 플로우가 없습니다. 가령 이 동결된 계좌에서 돈을 어떻게 뺄 것이냐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쪽은 잘 없는데요.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강제 회수할 수 있는 기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규제안 같은 게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 코드는 여기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네이티브 코인 어댑터라는 컨트랙트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베이스 코인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지불할 수도 있고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권한들, 뭐 토큰을 발행하거나 블랙리스트하는 그런 기능들은 모두 거버넌스 컨트랙트로 권한을 분산화했습니다. 현재 체인은 EVM과 완벽히 호환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가스비 체계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계열이나 뭐 범용 블록체인에서는 이 가스비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뭐 갑자기 체인에 혼잡해지면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아예 그렇다고 가스비를 완전 고정시킬 수는 또 없거든요. 도수 공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야 될지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 법정화폐라 반드시 1대1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블록 보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발행할 토큰의 그 심볼이나 네임은 WKRC라고 지금 가칭을 정했는데, 지금 KRC로 했다가 쓰는 데가 있어서 급하게 WKRC로 바꿨습니다. 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WKRC는 이제 베이스 코인이면서도 동시에 ERC20 토큰이기도 한데요.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코인이라면은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런 코인들이 베이스 코인이고요. 이제 이 베이스 코인들은 체인의 어카운트에 그 밸런스 정보가 저장이 되죠. 이런 형태가 베이스 코인인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ERC20 토큰이에요. ERC20 토큰은 각 컨트랙트 안에 밸런스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USDC, USDT 혹은 다른 여타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ERC20 토큰 형태로 배포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ERC20 토큰이 특성이 그런 게 있는데, WKRC는 베이스 코인이면서 동시에 그 토큰 ERC20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 컨트랙트 이름이 네이티브 코인 어댑터라는 거고요. 이 컨트랙트는 시스템 빌트인 컨트랙트입니다. 1000번 주소에 배포가 되는 컨트랙트고요. 구현체는 서클에서 개발한 그 공개된 피아 토큰 버전 2.2를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코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거를 제공하냐면,
실제로 많은 그 스테이블 코인 연동 앱들이 이 ERC20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스 코인 형태로 제공을 하면 외부에서 연동할 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ERC20 인터페이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체인의 특징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많이 비교하고 있는 체인이 있습니다. 서클에서 개발한 아크라는 체인인데요.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 체인을 공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소개된 기능 위주로 비교를 해보면 뭐 성능은 우연히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스비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거버넌스 기능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크 체인에는. 그리고 EVM 호환성 같이 지원하고 블록 시간도 1초로 동일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아크 체인도 가스 코인을 ERC20으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따라한 건 아닌데 저희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크 체인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맞긴 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기능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저희는 또 다른 특징으로 그 민터들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체인 자체에. 그래서 그 기능은 이제 아크 체인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도대체 뭐냐 보면 이제 N개의 멤버로 구성된 집단 합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컨트랙트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컨트랙트에서 이제 N개의 멤버 중에 N명이 동의를 하면 뭔가 실행이 되는 그런 컨트랙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의 거버넌스 컨트랙트들이 있고요. 거버넌스 밸리데이터가 이제 가장 뭐 체인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민터가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고 소각하는 권한을 가진 거버넌스입니다. 이 민터를 등록하고 삭제하는 게 이제 마스터 민터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카운슬은 블랙리스트를 등록하거나 어서라이즈드 어카운트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뭐 여기에 더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한을 분산한 이유는 뭐 누가 이 발행업체 사업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발행사 내에서도 권한을 여러 파트별로 분산해서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지갑 기능인데 지갑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저는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기존에 있는 지갑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크게 이제 3가지 계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블록체인 지갑에서 많이 봤던 계정들이 노멀 어카운트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멀 어카운트 형태가 있고 어떤 비밀 송금을 위해서 시크릿 어카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편리한 기능을 위해서 스마트 어카운트라는 어카운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각각의 어카운트에 대해서 동작하는 방법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멀 어카운트는 기존에 그 사용하는 지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탈중앙 방식이고 트랜잭션 수수료를 자기가 직접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키나 니모닉이라고 해서 이거를 직접 관리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니모닉이 뭐냐면 그 지갑을 생성하면 니모닉을 하나 만드는데 이 니모닉으로부터 프라이빗 키를 여러 개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빗 키고 하나만 만들면 계좌가 하나만 있지만 사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개 만들 때 니모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노멀 어카운트의 특징은 체인과 직접 통신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서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중앙 서버를 하나 두는데 그 이제 편리한 기능들 때문에 넣은 요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블록체인 지갑을 써보면 주소가 막 복잡한 주소가 표시되고 금액만 표시되는데 저희가 다른 은행 앱들 같은 걸 써보면 송금했을 당시의 잔액이나 이거를 누구한테 송금했는지 이런 기능들은 사실 지갑에다가 저장을 하면 지갑이 지워지면 정보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부가적인 정보를 서버에 저장을 할 필요가 있어서 중앙 서버를 두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멀 어카운트에 또 중요한 기능 넣은 게 정기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매달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하겠다라고 등록을 하면 서버가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만 빼가는 트랜잭션을 날려줍니다. 그럼 이제 정기 결제가 가능하고요. 요 노멀 어카운트의 그 지갑 형태는 아마 다음 달에 저희 위메디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어카운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계정 추상화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능을 사용하는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인에 EIP7702라고 구현을 했고요. 이거는 어카운트에 로직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카운트에 로직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핵심은 프라이빗 키를 제가 관리 안 하고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탁형 지갑이 되는 건데 프라이빗 키 모르고 그냥 패스워드 인증이나 최근에 저희가 POC 한 거는 모바일에 있는 패스키라고 혹시 다들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패스키로 트랜잭션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패스키는 뭐 프라이빗 키 유출이나 뭐 이런 위험이 전혀 없죠.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 그리고 USDC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결제를 할 때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그 사람이 다른 체인에 USDT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브릿지에서 스테이블 레이스로 옮길 수는 있지만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베이스 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베이스 코인을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또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USDC나 USDT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니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어카운트를 쓰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이제 서브 어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내 계좌에 서브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어떤 금액이나 이런 제약을 둬서 조금만 쓰게 그렇게 로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브 계좌를 AGI 같은 보스한테 맡겨서 자동으로 뭔가 구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법인 계좌 같은 경우에도 이 서브 어카운트가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복잡한 로직을 넣을 수 있는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크릿 어카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비밀 송금을 위해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풀어야 될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금융에서는 비밀 송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사이드에서 이거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GKP로 요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GKP는 이렇게 밸런스를 인크립션 해가지고 이상한 정보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정보가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꿈의 기술이긴 한데 아직까지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인크립션 된 데이터가 굉장히 커요. 한 8K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에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GKP 쪽으로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주목한 기술은 ERC5564라는 스텔스 어드레스 기능입니다. 사실 이 스텔스 어드레스 아니고도 그 금액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개인이 지갑을
뭐 한 10개, 20개를 만드는 거죠. 매번 만들어서 내 월급을 이 어드레스에 넣어주세요. 나눠서 넣어주세요. 하면 뭐 5개, 10개로 나눠서 주면 외부에서는 이 사람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매번 내가 주소를 만들고 여기 입금해 주세요 라고 매달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오입금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주소 관리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 스텔스 어드레스를 사용하면 이 패러다임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제가 밥이 앨리스한테 입금을 하는데 앨리스가 주소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앨리스는 메타키라는 이제 거를 키를 만들어서 한 번만 공개를 하면 돼요. 그 메타키의 퍼블릭 키를 밥한테 알려주면 이 밥이 매달 주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랜덤 값을 이용해서 새롭게 주소를 만들고 거기에 입금을 하면 앨리스는 그 랜덤 값을 체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게 자기 주소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송금하는 자가 계속 주소를 생성을 해서 그것도 여러 개 나눠서 입금을 하고 그냥 있으면 앨리스가 자기한테 입금된 거를 계산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간자 개입 없이 앨리스와 밥 사이에 이런 비밀 송금이 가능한 프로토콜이 스텔스 어드레스이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실제 적용하기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밥이 나는 그냥 송금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주소도 만들어야 되고 몇 개로 쪼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앨리스의 입장에서도 계속 체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자기의 주소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만약에 월렛에 들어간다면 그 월렛이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모바일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몇 가지 장치를 도입을 해서 이제 쓸모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텔스 어드레스를 계속 만들면 사용자가 주소를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텔스 주소를 한번 소비를 하면 계좌를 0으로 만들어서 그 주소를 더 이상 안 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저 A가 유저 B한테 23만 원을 송금한다고 했을 때 스텔스 어드레스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여러 개 있는 돈을 섞어서 어떤 유저 B의 스텔스 어드레스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잔금을 새로운 자기의 스텔스 어드레스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쓴 스텔스 어드레스는 영원히 되는 거고요. 또 자기의 이제 지갑 주소는 새로운 주소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텔스 어드레스가 계속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혼을 만들어서 영혼이 된 주소의 키는 이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을 바라보면 유저 AB는 온체인에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어드레스에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다. 이 정보만 온체인에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는지가 체인에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공개가 되지만 추적이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송금할 때 몇 개의 어드레스를 쓸 거냐를 랜덤하게 섞어버리면 더 추적이 힘들겠죠. 여기 플러스 또 몇 가지 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저 편의성을 위해서 시크릿 트랜스퍼 서버라는 중앙화된 서버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 서버는 어떤 유저가 어떤 스텔스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텔스 어드레스를 만드는 게 이제 아까 전에 밥이 스텔스 어드레스를 만들었지만 그 일을 트랜스퍼 서버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밥에게 얼마를 줘라는 커맨드만 날리면 트랜스퍼 서버가 밥의 스텔스 어드레스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사용자 지갑으로 던져주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키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보내면 트랜스퍼 서버에서 이제 계좌에 있는 잔액을
소모를 해서 새로운 주소들로 옮기는 과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이 사용자가 이제 여러 개의 사용자의 요청을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내면 이게 추적이 더 힘들어지겠죠.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를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프라이빗 뱅크라는 컨트랙트가 있는데, 실제로 스텔스 어드레스에 코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프라이빗 뱅크에서 밸런스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정보,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면 프라이빗 뱅크 컨트랙트가 모든 돈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비밀 송금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퍼 서버와 프라이빗 뱅크를 통해서 비밀 송금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POC 단계를 마쳤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일어나냐면, 최초 이제 메타키를 만들어야죠. 메타키 만들어서 트랜스퍼 서버에 등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퍼 서버는 모든 이 비밀 송금을 하려는 유저들의 정보를 알고 있죠. 그리고 뷰 프라이빗 키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스텔스 어드레스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중앙화된 서버는 나중에 이제 규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규제 당국에서 이런 원장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퍼 서버에서 원장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얼마를 송금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퍼 서버가 이 돈을 직접 액세스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스펜드 키는 유저 지갑에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 서버는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입금이라는 과정은 노멀 어카운트에서 시크릿 어카운트로 입금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뱅크 컨트랙트에 돈이 들어가겠죠. 이게 입금이고, 프라이빗 뱅크 내에서 이제 밸런스 이동은 비밀 송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빗 뱅크에서 일반 계좌로 돈을 빼는 걸 이제 출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비밀 송금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생각한 스테이블 넷 기능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넷을 통해서 WKRC라는 가스 토큰 자체로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범용 블록체인에서의 한계들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갑이 이제 어떻게 이제 설계하느냐, 유저 인터페이스도 많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갑에서는 뭐 스텔스 어드레스가 몇 개니 이런 거를 노출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계좌에 합산된 금액만 보여주고, 그냥 나는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하겠다라는 인터페이스만 노출을 하고, 지갑이랑 트랜스퍼 서버 안에서 복잡한 연산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체인의 한계도 저희는 프라이빗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점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CBDC 사업에서도 제가 예전 직장에서 그때 잠깐 몸을 담궜었는데, 그때 한창 얘기 나왔던 게 왜 블록체인을 써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많았고 결론이 안 났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에 블록체인의 가장 큰 혁신은 이제 기존의 계약서 기반으로 회사 대 회사에 어떤 뭔가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계약을 했어야 됐죠. 그럼 계약서 기반의 업무 협약이 이제는 다 공개된 프로토콜 위에서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이게 블록체인이 가져온 가장 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트코인 논문 제목도 P2P, 피어-투-피어 캐시, 일렉트로닉 캐시 매니지먼트죠? 아시습니다. 그 P2P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중간자의 개입 없이 사람과 사람으로 돈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그 혁신을 일으켜 왔죠.
기존에는 중앙 서버가 있으면 그 중앙 서버가 망하거나 뭐 문을 닫으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혁신적인 블록체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실생활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무나 만들 수 있게 했더니 결국은 사기꾼들 뭐 이런 돈을 벌려고 하는 쪽으로 혈안이 됐죠.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냈고 결국은 사용자의 이제 입장에서 좀 생각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블록체인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P2P의 정신은 그대로 살리되 어떤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편리성을 위한 서버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사용자한테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포커싱 한다면 블록체인은 앞으로도 좋은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